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운영체제. 자, 첫 번째 시간. 자, 1장 운영체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관련된 종류, 그 다음에 뭐 역사, 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영체제, 오퍼레이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일명 O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 노트북,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전원을 딱 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도우즈, 그 다음에 맥, 그 다음에 유닉스, 또 리눅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모바일 운영체제인 ISO, 자, i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뭐 이렇게 이제 운영체제에 관련된 심볼들이 들어가 있지요. 예. 자, 그래서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여러분들 보시면 다 운영체제라고 얘기하겠지만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고 그냥 간단 올라가 있으면 운영체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밑에 하드웨어 있잖아요. 하드웨어.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운영체제의 도움을 그러니까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운영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자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다른 장치, 다른 단말기들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사용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지요.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가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체제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자원을 관리하고 자원을 제어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이란 그 뒷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런 것들. 자원은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기타 외부 장치들을 다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져 있죠. 자원을 관리를 해주고 제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유틸리티는 컴퓨터의 처리 과정을 보조하고 성능 개선을 하는 것을 유틸리티라 얘기를 한다. 보통 이제 컴퓨터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유틸리티랑 응용 프로그램이랑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유틸리티가 뭐 응용 프로그램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틸리티 컴퓨터의 처리 과정에 보조해주고 성능 개선하는 프로그램들을 유틸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커맨드 프로그램,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시작 버튼 딱 눌러서 CMD라고 치면 CMD. 자, 요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창이 열려서 우리가 여기다가 명령어를 칠 수 있는 것들이 유틸리티예요. 또는 백신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 유틸리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응용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유틸리티랑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외하고 그 다음 거 모두 다 응용 프로그램들이에요. 기타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웹브라우저라든지 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하드웨어에 접근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운영체제가 설치되어진 후에 거기에 유틸리티나 응용 프로그램을 깔아서 설치를 해서 각각 얘네들이 운영체제 상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은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그 결과들을 다시 돌려주게끔 되어져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운영체제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의 역할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예, 중요도 하나 표시 딱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역할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었던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에 뭐 윈도우스 10 뭐 이런 거 다 운영체제야. 그럼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거를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해보면 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당연하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란 뭐래요? 운영체제와 그렇죠? 사용자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드웨어,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줘서 뭐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터치패드라든지 아니면 결과물들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화면이라든지 다 그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조정자, 자원 할당자나 관리자 각각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건지 그 다음에 그 할당하는 방법 중에서 얼마나 공정성 있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할 건지 이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한 자원만 독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사용자가 또는 다른 프로세서가 다른 실행하는 파일이 그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 자원을 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다 나오지만 P1 제가 그 철학자의 원탁의 식탁에 관련된 얘기를 OT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A라는 자원을 독점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얘는 못 써요. 얘는 대기해야 돼. 대기. 그러니까 얘도 급하게 써야 되고 얘도 급하게 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건지를 누가 운영체제가 해준다. 이 프로세서는 운영체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독단적으로 못 돌아갑니다. 프로세스는 운영체제의 허락을 득한 후에 돌아가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을 누가 운영체제가 다 관리를 해주더라.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제어, 입출력 장치의 제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부적절한 사용, 그 다음에 오류 방지, 입출력 장치의 제어, 그 다음에 데이터의 관리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운영체제 이제 발전 목적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죠. 운영체제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돼 가고 있느냐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편리성, 효율성, 그 다음에 제어 서비스의 향상 이런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편리성은 엄청나게 많이 추구하고 있지요. 효율성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창과 방패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편리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편리성 위주로 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 어떻게 조율할 건지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해 보면 편리성은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건지 요즘은 뭐 음성으로 다 되죠. 엄청나게 편리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눈빛으로도 그다음에 소리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효율성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이게 시스템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가 있는지 거기에 처리량, 그다음에 지연, 응답 시간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자판기에 100원짜리를 딱 넣었는데 100원이라고 표시되어지는 게 1분 후에 표시가 돼. 그럼 자판기 막 그렇게 흔들죠.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응답 시간도 빨리빨리 단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뢰도 정확해야 됩니다. 자판기에 100원짜리를 딱 집어넣는데 50원이 표시가 돼. 이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판기에 100원을 집어넣는데 500원이 표시가 돼? 이거는 좋지만, 그렇죠? 시스템이란 얘기는 항상 입력에 대해서 항상 같은 출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가 향상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오류가 없어야 돼요. 하드웨어 오류. 항상 어떤 그런 오류라든지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용 가능도도 향상되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효율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입출력 장치에 관련된 관리나 제어, 그 다음에 시스템 오류 예방에 관련된 게 제어 서비스의 향상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한번 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더라.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건지, 그렇죠?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정보와 명령들을 상호 교환할 때 얼마나 편리하게 할 건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편리하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계속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 편리함을 추구한 거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은 시스템 프로그램들은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용자가 많은 대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각각 성능 평가 기준이 있죠. 처리량,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작업량, 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연이라든지 응답 시간에 관련된 것,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딱 직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분할 장치나 시분할 시스템이나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응답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는 이거를 turn around time이라고 해요. 반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뢰도에 관련된 거, 그죠? 신뢰도. 실패 없이 항상 주어진 값에 따라서 일정 값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사용 가능, 가동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로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고장이라든지 오류에 관련돼서 방해 그런 부분들을 다 최소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 있는지 사용 가용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서비스의 향상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확장이라든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뭐 효과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장치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장하는 것들이 얼만큼 이 시스템에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것, 녹아 들어가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의 동작 관리를 제어하는 것들이 제어 서비스의 향상, 이렇게 이게 발전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편리성, 효율성, 그다음에 제어 서비스의 향상에 관련된 거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효율성의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관련된 그런 기준이 있죠. 기준 4가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특히 2가지로 나눠요. 자원을 관리할 것인지 시스템을 관리할 것인지. 자, 별표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자원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원은 메모리, 그 다음에 프로세서, 학생분들이 프로세서하고 프로세스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세서는 처리기입니다. 처리기. 그래서 걔는 CPU예요. CPU. 처리를 한다는 얘기고 프로세스는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 즉 운영체제 OS의 허락을 득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주변의 입출력 장치를 관리한다. 그 다음에 파일,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다 자원이라고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관리는 뭐 시스템 보호, 그렇죠?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 권한에 따라서 각각 다른 퍼미션을 줘서 어떤 사람은 읽기만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쓰고 읽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보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통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명령어 해석기에 관련된 이렇게 시스템 관리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자원 관리.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나 프로세스나 장치나 파일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더라. 그래서 첫 번째 메모리 관리를 보시면 메인 메모리. 메모리 하니까 또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메모리는요. 램, 롬 이거를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메인 메모리입니다. 메인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보조기억 장치는 뭐냐? 하드디스크 저장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뭐 USB 같은 거 다 보조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각각 USB 같은 것도 메모리라고 얘기하죠. 그 메모리랑 이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 관리 또는 보조기억 장치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는 프로세서예요. 프로세서. CPU가 직접 주소를 지정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메모리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는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할 프로세스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메모리에 저장할 프로세스라고 그러는 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전에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자가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그 클릭과 동시에 어디로 올라가냐? 메인 메모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메인 메모리에 어디에다 저장할 것인지 관리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할당하고 다 썼으면 회수하는 방법들을 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 여기는 뭐 이제 하드디스크, USB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빈 여유 공간 관리.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읽는 속도가 늦으니까 이렇게 조각 모음 같은 거 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 작성 시에 저장 장소를 할당한다든지 메모리 접근 요청 스케줄링 한다든지 보조기억 장치 그 다음에 파일 생성이라든지 삭제 같은 거를 여기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모리 관리인데 메인 메모리랑 보조기억 장치 메모리를 두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하나의 프로세스는 프로세서, 메모리, 파일, 입출력 장치와 같은 자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걔가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메인 메모리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CPU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CPU에 의해서 걔네들 메모리에다가 할당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쓰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걔를 다 하고 파일에 저장할 수가 있고 그거를 입출력 장치에다가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원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원은 프로세서 생성 시에 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실행 중에도 할당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중에 다 얘기 나오니까. 다음에 이제 또 시스템은 이런 프로세스의 집합들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운영체제 프로세서, 시스템 코드를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세서, 사용자 코드를 수행하는 것. 즉 운영체제 프로세서란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프로세서예요. 보통 이거 우리가 윈도우에 쓰면 뭐라고 하죠?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딱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쫙 나오고 밑에 서비스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거 엄청나게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즉 그건 누가 쓰고 있는 거야? 운영체제가 컴퓨터를 딱 킨과 동시에 운영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자가 컨트롤 이렇게 대기 딱 눌러갖고 내가 이 프로세스를 한번 죽여볼까? 작업 끝내기 버튼을 눌러도 안 죽는 것들이 있어요. 못 죽입니다. 그럼 누가 쓰는 거예요? 시스템 프로세서가 쓰는 운영체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못 죽여요. 근데 죽었다. 사용자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서는 프로세서 분할을 해서 병행, 수행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CPU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쵸 한 놈만 독립해서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기능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중에 쫙 다 배울 겁니다. 자, 프로세서와 스레드의 스케줄링. 어떤 프로세서를 실행시킬 건지 스레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도 하나의 작업이에요. 프로그래밍이 돌아가는 그 밑에의 또 다른 하나의 작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레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바닥 공사를 하고 벽 공사를 하는데 이게 집을 지을 때 바닥 다 하고 나서 벽 짓고 벽 하고 나서 이거 하고 할 때 다른 데서는 다른 작업 안 하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라는 프로세스가 돌아가면 그 안에 여러 개의 다른 동작에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할 건지. 바닥 공사도 안 했는데 위에 옆에 벽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배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관련된 스케줄링.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세서하고 시스템 프로세서의 생성과 제거. 그 다음에 중지, 재실행, 동기화, 통신 방법. 그 다음에 교착, 데드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변 장치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 장치. 예를 들어서 특수 프로그래밍 장치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입출력 장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이거 뭐냐면 장치 드라이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드웨어 관련 요즘은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갖고 USB나 뭐를 꽂으면 자동적으로 인식되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예전에는 USB 같은 거 꽂아도 USB에 관련된 장치 드라이브를 깔고 그래야지만 운영체제가 인식해서 사용했어요. 혹 가다가 요즘 어떤 하드웨어를 추가하더라도 그렇게 벤더에서 만든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야지만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걔 인식해서 돌아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 입출력 장치라고 얘기하죠. 그런 운영체제 기능으로서는 버퍼의 기능을 제공해주고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장치 드라이버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특정 장치 드라이브도 제공해주더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하고 데이터 관리에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운영체제 기능으로서는 파일을 삭제하고 생성. 그 다음에 디렉토리 생성 삭제. 디렉토리가 우리가 윈도우에서 얘기하는 폴더의 개념입니다. 운영체제를 배울 때는 폴더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다 디렉토리라고 얘기합니다. 디렉토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의 파일 매핑. 파일 매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파일과 이 보조기억 장치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쓸 때 그 파일을 램에다가 메인 메모리에다 올릴 때 그 올리는 주소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주소 매핑에 관련 파일 매핑. 그 다음에 안전한 또는 비휘발성 장치에 대한 파일 저장. 비휘발성이라는 얘기는 전원을 뽑아도 안 날아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자원 관리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자, 자원 관리,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프로세서 관리,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그 다음에 파일 장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는 뭐 사용자 권한을 부여해서 보호에 관련된 보호, 그렇죠? 컴퓨터의 자원의 프로그램, 뭐 프로세서 사용자의 접근 제어 방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파일에 관련된 사용 권한을 부여해서 데이터의 암호화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 예, 보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NTFS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NT, New Technology File Syste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뭐 F8라고 되어져 있는 파일 시스템도 있죠. FAT, 뭐 32, 뭐 16, 이렇게 보통 USB 같은 거 한 8기가 이하 정도, 4기가 이하 정도의 USB 같은 거 보시면 다 어떻게 FAT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용량 뭐 10기가짜리를 이 USB에다가 딱 복사를 하려고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파일 allocation table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파일 시스템은 대용량의 파일들을 그쵸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새로 나와 있는 New Technology File System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으로 뭐로 컨버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보호와 보안의 개념이 전혀 없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각각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 뭐 사용자의 파일 권한, 파일에 관련된 사용 권한도 부여해 줄 수가 있고 암호화도 할 수가 있고 각각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서버급에서는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쓰다가 이제 대용량으로 가면서 어디로 다 바뀌었냐면 NT 파일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각각 시스템 관리에서 해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 가능하므로 상호 보호를 해줘야 되고 네트워크로 이제 파일 공유 사이트에 관련돼서 각각 다른 사용자의 프로그램도 보호해주는 이런 시스템 보호에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더라. 또는 뭐 통신은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 설정이라든지 접속 정책, 뭐 충돌, 보안 이런 것들은 보통 운영체제에서 한다기보다는 라우터나 특별한 장치에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운영체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경로 설정. 내가 저쪽 A하고 B하고 연결되는데 어떤 식의 경로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보낼 건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해석기, 커맨드 인터프리터라고 얘기하죠. 운영체제 중에서 중요한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러니까 대화형으로 입력한 명령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용자와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스. 즉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같은 거는 다 여러분들은 이런 명령어 해석기를 안 쓰세요. 그죠? 다 뭐로 해요? 마우스로 합니다. 마우스로. 그 다음에 뭐 입력 같은 거는 뭐 데이터 쓰는 거는 그냥 키보드로 사용하죠. 그렇지만 운영체제,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거는요,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로. 명령어로 실행시켜서 명령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은 각각 제어문으로 운영체에 전달되고 이 전달된 명령어를 해석한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할 뿐 운영체제는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 종류를 한번 볼까요? 종류. 여러분들 이게 쭉 보시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운영체제는 뭐 시스템의 발전 과정, 뭐 용도 또는 응답 시간이나 데이터의 입력 방법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쭉 구분합니다. 일괄,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처리, 시분할, 실시간, 분산처리 시스템. 요게 이렇게 보면 시대적으로 여기가 가장 나중에 최근에 나온 거. 이게 가장 초창기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 이제 하나하나씩 보는데 간단하게 보면 일괄처리라는 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작업할 것들을 한 대 모아놨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상점에서 카드를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카드 결제를 하면 그 카드 결제한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나중에 모아서 뭐 은행에 가나요? 카드 회사에 가면 카드 회사에서 그거에 따라서 돈을 주죠.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한 대 모아놔서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다중 프로그래밍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CPU 하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다중 처리, 요게 프로세서예요. 프로세서. 다중 처리란 얘기는 뭐냐면 CPU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시분할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각각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가 되면서 각각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시간 단위로 나눠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하는 게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실시간 처리란 얘기는 뭐 이거 아시겠죠? 내가 지금 실행하는 것들의 응답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들. 분산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쪽에 있는 컴퓨터와 나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죠? 나의 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꿔주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자원을 내 자원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것들. 분산 처리 시스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 네트워크가 완성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 처리 시스템. 초창기에는 뭐 작업을 올리고 해제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뒀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나는 시간을 줄이는 데만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괄 처리, 뭐 버퍼링, 스플링 방법을 도입하였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처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직렬 처리 기술과 동일하다.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 될 때까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작업 모아놨다가 오퍼레이터가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 요게 일괄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거기 쭉 나와 있죠. 기억, 니은, 띄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독립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너도 쓰고. 그런데 어떻게 돼? 실시간은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원을 덜 사용 중일 때, 그렇죠? 사용하지 않을 때 작업 처리를 교대로 할 수가 있다. 다른 애들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용자가 수동으로 개입해서 또는 감독하여서 컴퓨터의 자원의 유효 회피가 가능하다. 유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CPU가 쉬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CPU는 쉬면 안 돼요. 항상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제공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쉬고 있으면 응답이 늦게 오니까 그런 유휴 시간, 쉬는 시간을 회피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자원을 덜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작업도 같이 교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왜? 한꺼번에 걷어들이는 거니까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니까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그렇죠? 준비 작업들의 유형이 동일해야 돼요. 똑같은 일만 해야 돼. 똑같은 일. 얘는 A라는 일을 하고 얘는 B라는 일. 그러면 그런 작업 못 해요. 똑같은 A라는 작업을 똑같이 수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작업의 유형은 입력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업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가
프로세서보다 속도가 느려요. 예, 프로세서의 유효 상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여기는 유효 회피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그렇죠? 입력 장치들이 프로세서가 돌아가는 것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얘는 늦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놀 시간이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의 우선순위가 부여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행할 때 먼저 작업을 해야 될 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모니터링 또는 버퍼링, 스플링 같은 게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버퍼링은 그래서 버퍼링은 뭐냐면은 자, 별표 하나 나왔죠? 예, 중요합니다. 예. 유효 시간이 없도록 입출력 장치를 별도의 메모리를 갖다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저장할 수 있는 곳들. 그러니까 뭐 버퍼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감으로 아실까? 아, 버퍼링하고 있네라는 얘기,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세서의 연산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버퍼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퍼링은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버퍼링입니다. 다음과 같이 내가 지금 현재 CPU가 그쵸 입출력 장치를 보낼 때 잠시 잠깐 버퍼에다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 또 입출력 장치가 CPU로 보낼 때 잠시 잠깐 버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보내는 겁니다. 왜? 입출력 장치하고 CPU가 서로 속도가 달라요. 얘가 엄청나게 느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빨리 가는데 얘는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버퍼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얘가 쓸 수 있으면 얘가 계속 넘겨가면서 일들을 계속 처리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스플링. 그죠? 스플링. 자, 스플링. 자, 속도가 빠른 디스크를 버퍼처럼 사용해서 입력 장치에서 미리 읽어드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별개의 오프라인 장치를 사용하고 여러 개의 입출력, 그 다음에 계산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의 일정한 디스크 공간, 그 다음에 또 테이블만 있으면 하나의 계산 제곱과 다른 입출력 장치를 작업을 중복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플링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스플링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판독기, 라인 프린터, 프린터기에 스플링을 해요. 그렇죠? 프린터기에도 메모리가 있어요. 그렇죠? 메모리가 있어서 내가 데이터를 프린터에다 보내면 스플링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보내면 일단은 데이터를 다 날아가면 그 다음에 프린터기 메모리에 저장되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는 한 대가 물릴 수가 있고 여러 대 컴퓨터들이 쫙 물려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쫙 날리면 그것들을 어떻게 잠시 잠깐 디스크에 저장을 해놨다가 순서대로 출력시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스플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 자, 이렇게 일괄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있지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다른 작업 수행 시 입출력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 프로세서가 유효 시간을 사용할 때 둘 이상의 작업이 프로세서의 전환, 그러니까 인터리빙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인터리빙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뭐냐면 메모리의 접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눈 메모리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인터리빙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메모리가 예를 들어 램 같은 거 보시면 램에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슬롯이 몇 개가 있죠. 슬롯이 하나, 두 개 이렇게가 있죠. 그러면 얘를 뱅크라고 해요. 뱅크 뭐 뱅크 A, 뭐 뱅크 B라고 얘기하면 얘네를 각각 뱅크로 만들어 모듈로 만들어서 그렇죠? 내가 주어지는 주소에 따라서 얘와 얘를 각각 어떻게 뭐 얘만 선택할 수가 있고 얘만 선택할 수 있고 즉 이 뱅크로 모듈로 나눠서 여러 개를 메모리의 접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림 메모리 어드레스에 관련된 거를 주소를 줌으로 인해서 뭐 동시 접근 시간을 줄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건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메모리 접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CPU 하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업들이 여러 개가 쫙 있고 운영체제에 올라가 있는데 CPU가 얘가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디스크에 쓰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두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프로세서가 두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과 1번, 2번, 3번, 4번 각각 유효시간 얘가 1번, 3번, 5번 요 중간에 유효시간 없이 그 시간에 뭐 다른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효시간이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램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다중 프로그램 운영체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개의 작업을 준비 상태로 두려면 얘네들을 메모리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정 형태의 메모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 방법이 필요해요. 어떤 거를 쓸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스케줄링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멀티태스킹을 이야기합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 개의 작업이 올라왔을 때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할 건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시그널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임 쉐어링.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돌아갈 때 각각 시간대별로 나눠서 각각 마치 동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것. 컴퓨터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시그널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하고 시그널 시스템의 특징들 한번 비교를 해보면 메모리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적재함으로 메모리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할 건지 그거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의 시스템의 목적은 프로세서의 사용 최대화, 극대화. 시그널 시스템은 뭐냐면은 응답 시간. 그러니까 동시에 실행되는 거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이에요. 다중 처리. 자, 다른 거 볼 거 없이 동시에 둘 이상의 프로세스를 지원해줘. 뭘? 둘 이상의 프로세서가. 코어가 몇 개, 2개, 4개, 8개짜리 뭐 그런 것들이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빠르고 프로세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할 수가 있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CPU가 코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대칭, 그 다음에 뭐 대칭적 구성 여러 개가 나눌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7장에서 배우겠지만 각각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마스터와 슬레이브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주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에 의해서 마스터에 의해서 슬레이브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입출력들이 따로 있죠. 요게 이제 비대칭. 대칭은 뭐냐? 프로세서가 따로 다 있지만 얘네들이 각각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이 각각 다 똑같이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은 똑같이 대등한 관계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 것들을 대칭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타임 시스템. 이건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반응 시간, 응답 시간에 관련돼서 시스템의 소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최소화하게 하기 위한 거죠. 대화형으로 하는 겁니다. 대화형으로.
그래서 더 높은 적시응답, 적시적소에 그죠? 정확한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장소라든지 데이터의 흐름, 프로세서의 연산에 엄격한 시간이 요구될 때 사용하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 요즘은 뭐 다 온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즘 사용하는 그 전산 처리 시스템 같은 건 거진 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은 크게 경성, 그 다음에 연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성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시작, 완료 이게 지키지 못하면 시스템에 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시스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즉 뭐 무기를 제어한다든지 발전소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것들 시간 안에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류가 생기면 안 되지요. 그래서 각각 보장된 컴퓨팅 시간의 정확성과 컴퓨팅의 예측성이 정확하게 보장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하드 리얼타임 프로세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 연성은 뭐냐? 시간에 관련된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것들? 동영상 프레임 같은 것들. 동영상 프레임을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쭉 실시간으로 응답이 들어오죠. 그런데 얘네들을 프레임을 건너뛰어도 영상을 재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르륵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연성 시스템, 연성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에 관련돼서는 뭐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병렬 처리 시스템 할 때 배우니까 여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역사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는 없고 일괄 처리, 대화형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키보드나 모니터가 등장하기. 키보드나 모니터가 등장하게 됐고 그 다음에 C분할,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다중 사용자. 다중 프로그래밍 기술이 개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C 언어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인용 PC가 등장하면서 분산 다중 모드, 분산 처리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그 다음에 뭐 P2P 여러 개의 지금 현재 사물 인터넷까지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뭐 쭉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드 와이어링이라고 해갖고 진공관을 썼고 진공관이라는 거에 전선을 이어서 전선을 이렇게 빼갖고 여기다 꽂고 다음 처리할 때 여기 있는 거 여기서 꽂아서 각각 이렇게 하는 거를 하드 와이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를 구성해서 계산을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에 이제 IC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제 등장해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괄 작업, 일괄 프로세싱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CPU, 메인 메모리, 천공 카드 리더, 라인 프린터처럼 뭐 이런 것들이 한몫을 해서 컴퓨터라고 되어져 있는 게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성적 처리 시스템, OMR 카드 같은 거 성적 처리 시스템 같은 거 있죠. 그때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때 이제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마우스 같은 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대화를 해가면서 키보드의 입력에 따라서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에 출력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키보드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거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걸 대화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C분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이 개발되었고 프로세서 스케줄링까지 도합해서 각각 C분할과 다중 작업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중 작업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요게 이제 등장하게 배경되어지는
원인이에요. 그렇죠? 시분할, 다중처리, 실시간을 이용한 시스템의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유닉스, C 언어가 등장하겠어요. 그렇죠? 유닉스는 혼자만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분할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다중 처리, 다중 작업, 그 다음에 시분할, 그 다음에 실시간 다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 같은 거는 뭐냐면 각각 집적도가 인터넷도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게 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되어져 있는 고집적되어져 있는 IC 체계가 되면서 각각 뭐가 TCP, IP라고 되어져 있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LAN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시스템. 자, 그림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메인 프레임하고 분산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메인 서버에 연결되면 얘네들이 각각 자원을 다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되어져 있는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놈,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각각 우리가 이제 우리 사용자들, 우리가 웹을 많이 쓰시죠? 웹을 하면은 여러분들 모니터에 보여지는 그 화면은 다 어디서 주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접속한 그 화면을 제공해주는 서버로부터, 웹 서버로부터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거예요. 즉, 내가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거에 따라서 서버로부터, 웹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 모니터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웹 서버에서 많이 쓰여지는 거고 이게 서버의 과부하가 문제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은 서버를 놓고 대용량의 네트워크, 초스피드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P2P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서버의 단점, 서버의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투맨으로 연결해서 각각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파일이 완성될 때 한쪽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갖고 있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서버의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리드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터 환경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스, 이거 병 이름이 아니라 사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라고 사스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사스는 뭐냐면 얘는 각각의 여러 개의 다른 기종의 컴퓨터를 묶어서 여러 개의 하드웨어적인 컴퓨팅 환경을 구성한다고 하면 얘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이겁니다. 글로벌틱하게 여러 개의 다른 환경에 있는 컴퓨터들을 통합하는 거를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해요. 사스는 뭐냐? 이거야. 사스는 컴퓨터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거를 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이렇게 돼가고 있죠. 자, 또 클라우딩 컴퓨터라고 얘기하죠. 클라우딩 컴퓨터는 그리드, 이기종 간의 여러 개의 하드웨어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요즘 클라우드 시스템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각각 PC나 핸드폰, 스마트 기기를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포함한 시스템이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컴퓨터 환경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예, 사물 인터넷. 지금 현재 뭐 많이 대두되고 있죠. 사물 인터넷. 사물의 센서들을 다 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그쵸? 이거 뭐죠? 세탁기, 시계, 자물쇠, 뭐 휴대폰, 차량, 자물쇠, 전구, 비행기, 강아지 집, 뭐 그다음에 뭐 병원 이런 거에 모두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두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환경들을 다 내가 알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라는 얘기는 좀 아무나는 아니지만 허락이 득되어져 있는 사람만, 허락되어져 있는 사람만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자료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각각 이런 모든 사물에 뭐 IP를 하나씩 줘서 그 IP에 따라서 정보가 공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차량들에게 모든 IP가 제공되어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앞서가는 곳의 교통 상황을 앞차와 뒤차, 그 뒤차의 뒷차들이 모두 공유가 된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진짜 정확한 교통 정보를 알면서 뭐 운행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스스로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 뭐 앞서 우리가 뭐 5년이나 10년 정도 되면 더 발전된 뭐 어떤 컴퓨팅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요런 게 나오죠. 스마트 그리드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자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공유해서 쓸 건지에 관련된 게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이죠. 스마트 시티.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각각의 뭐 긴급 예측 군안, 그 다음에 오피스텔, 스마트 파킹,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그리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를 예측한다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이다라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더 많은 발전된 컴퓨터 시스템들을 나중에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2장은 우리가 이제 진짜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에 관련된 거를 다음 장에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